본격적으로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고 제가 사실 되게 궁금했던 건데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좀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도 많고 또 이런 궁금한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보통 여기서 이런 오해에서 기인을 해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이제 채굴을 금지시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처럼 정부에서 금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통 뭐 댓글이라든가 주위에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얘기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이 비트코인이 커지면 정부 혹은 뭐 미국에서 화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지할 거다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면을 말씀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잘 작동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잘 작동하지 않으면 뭐 거의 무시하거나 뭐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네, 그렇죠. 네. 가치 조정 수단으로 쓸모가 있으니까 금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금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것도 좀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나 뭐 거래소 구매나 소매점의 결제를 금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쓰지 마세요. 뭐 거래소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금지할 수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자체를 금지할 그렇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가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어느 누가에게 금지해라. 너를 이제 법률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죠. 아예.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자체를 금지할 수가 없고 사실 또 금지에는 또한 또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게임 이론 같은 걸로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금지하면 그 금지하는 국가가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불법인 국가에서 합법인 국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이제 뭐 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본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 굉장히 빠르게 이제 유출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지를 하게 되면은 불법인 국가에서는 막고 합법인 국가에서는 어서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거기로 부가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불법화하는 순간 좀 불리해지는 거죠. 거기에 한 나라에서만 불법화하면 다른 곳으로 이제 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손실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임 이론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지구적으로 뭐 유엔이라든가 지구적으로 뭐 합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금지하자고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나와서 뭐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굉장히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뭐 동시에 모든 나라가 동시에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는 오히려 이제 금지라고 하는 그 기준점도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코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블록체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코인,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대체될 것인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로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두 번째 이것도 단골 소재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 좋은 기술이 대체된다. 뭐 그게 무엇이 됐든 제3 블록체인, 제2 블록체인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코인이든 주체가 있습니다. 뭐 사업 목적과 오너가 있고 그거를 펀딩하기 위한 참여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생적으로 사업 리스크를 가진다고 보고 오너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네트워크 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제 이거가 더 나은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술의 정의가 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정의가 우리가 아다시피 그냥 ADSL, VDSL 뭐 이런 거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더 빠른 게 더 많은 기능이 있는가? TPS가 빠른 게.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뭐 컨택트나 레이어가 뭐 더 많은 기능이 있는가? 사실 그거를 기술의 정의로 한다면 당연히 대체될 훨씬 좋은 코인들이 많죠. 근데 저는 블록체인의 이제 뭐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도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 가지 동시에 세 가지 모든 걸 충족하기 어렵다는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이제 세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블록체인 특징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트릴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장성, 두 번째는 보안성, 그리고 세 번째는 탈중앙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보안성과 탈중앙화에 몰빵한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확장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경우에 확장성과 보안성을 강화시켰다. 그럼 걔는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탈중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코인들 실제로도 많죠. 뭐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리고 탈중앙하고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보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건데 그런 이제 트릴레마의 법칙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도 확장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속도죠. 그러니까 확장성의 문제가 언제 야기되는가, 속도가 왜 빨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빠르게 전송시키고 빠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거보다는 보안과 유지, 그러니까 안전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그게 더 중요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전송시키고 빠르게 트랜잭션을 처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 다른 기술이나 더 빠르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정말 그거는 정말 다른 기술일 뿐인 거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말도 이제 기술 자체가 빠른 게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거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장성을 되게 높게 올린 건데 그렇게 되면은 보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확장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럼 탈중화가 안 돼요 또.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꼭 기술이 더 빠른 코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현존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보안성이 가장 높고 탈중앙화가 가장 많이 된 코인은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하고 좀 진짜 저도 늘 가지고 있는 질문 고민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극히 소수의 사람이 많은 걸 거의 대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대부분의 시각이 어떤 잘못된 그 기사라던가 잘못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극적인 기사를 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고 그 언론에서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굉장히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굉장히 투명하게 분석을 한 뭐 글래스노드라든가 여러 가지 온체인 분석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부분의 BTC를 1%의 사람이 95% 이상의 BTC를 통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긴 할 텐데 좀 네.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논지는 어떻게 나냐면 우리 거래소 있죠. 업비트라든가 네. 뭐 비썸이나 뭐 코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래소들 있죠. 거래소 지갑 하나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소를 사용하는 유저가 수만에서 수십만 명인데 그 지갑을 그러니까 거래소 지갑에 몰려 있잖아요. 당연히 콜드월렛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실제로 막 거기에 막 수천 개,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한 지갑에 있겠죠. 그거는 사실 주인이 이제 거래소라고 한다면 그렇죠. 퍼져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해했어요. 그걸 이제 뭔가 한 사람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유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네.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닝도 지금 개인이 채굴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러니까 채굴 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채굴 풀의 지갑을 그냥 뭐 1인으로 볼 수 없잖아요. 없죠. 네. 그건 그런 뭐 것도 기관, 뭐 혹은 뭐 법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뭐 신탁이라던가, 그러니까 수탁 커스터디하는 회사들도 지갑을 뭐 고객마다 하나씩 놔두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체인상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산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로 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으로 오해가 되게끔 바이어스가 낀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디어에 좀 더 잘못되게 전파가 됐고 특정 개인이나 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낀 건데 우리가 분실된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영구 분실됐다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걔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걔는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하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글래스노드라든가 이런 온체인 분석가의 얘기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분산된다고 하죠. 좀 더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지금 시간에 보면 이제 다시 5만 불이 넘긴 했는데, 자, 5만 8천 불까지 갔다가 4만 3천 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5만 1천 불을 회복을 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단기적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좀 이제 화폐로서 혹은 자산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 측면에서 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가상 화폐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화폐라는 정의로 보면 변동성 때문에 이거 화폐로 사용하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팩트죠. 당연히 변동성이 너무 큰데 이 변동성도 체감 변동성이라고 조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체감 변동성?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라던가 일반 금융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휴일에는 얼마 전에도 휴일에는 휴장하고 그거는 글로벌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게 우리가 한 달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시간으로 계산하고 일반 금융시장을 한 달 동안 여는 그 시간을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화폐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 말은 사실 아까도 화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니까 단순히 변동성이 크다. 1분 만에 얼마큼 올라간다. 하루 만에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금융시장과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장은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금융시장들은 20시간, 24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짧죠. 8시간. 네. 8시간 반. 이 정도죠. 그렇죠. 그걸 주말까지 합치면 주말은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시장이 그러니까 일반 시장보다 이제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높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거래 시간이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니까 네. 그 시간만큼 이제 변동하는 것들. 또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나 뭐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배타적이어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구에 상장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 기준으로 아시아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밤이 되면 이제 버거형들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냥 끊임없이 돈을 끊임없이 계속 이제 도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신 분도 아무리 매스컴에서 떠든다고 해도 아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극소수고 그러니까 극초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는 한국 증권거래소를 바라보고요.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소, 중국은 중국, 각 나라마다 증권거래소를 바라보죠. 네. 비트코인은 그냥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다? 굉장히 작습니다. 1000조가 넘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아직도 그러니까 1000조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큰데 네. 다른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보면은 아직도 엄청나게 작은 거죠. 알겠습니다. 요 사실 가격 얘기는 그러니까 다음번 이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